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대면으로 줌으로 같이 보시는 분도 있다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요, 제가? 동연에서 하고 있는 환경 살리기 운동, 또 나 자신이 환경과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는 이런 운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훌륭하고요. 또 뒤에 저기 와 계시는 우리 스님들께서 아마 여기에 다 함께 동요하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스님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스님들께서 이런 일을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지구온난화 문제, 그리고 기후가 이렇게 불규칙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어떤 마음이 드세요?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걱정스러우세요, 혹시? 걱정 많이 되세요? 불안해져요? 불안하다, 마음이 아프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그냥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냥 환경인가 봐요. 하여튼 뭔가가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막연하죠. 사실 집에서 비닐봉지 뭐 덜 쓰기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또 아까 이야기한 고기를 좀 덜 먹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은 실천하기 그래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쉬운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환경이 달라질까? 라는 아마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불교적인 입장에서 환경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와 계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과 연결되어 있고 무엇이 변화돼야 되고 무엇이 변화되어지면 그것을 통해 지구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첫째 저는 제가 오늘 제목은 꽃도 꽃 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라는 타이틀로 제 책 제목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풀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보면 다 모두가 애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쓰레기를 줄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덜 먹는다 해도 내 생각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일정 시간 가다가 그냥 또 금방 옛 버릇으로 돌아가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 입문, 그 초입의 일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자. 보통은 우리가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 나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구 살리는 일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수로 그거를 살릴 수 있겠어? 나는 그런 능력 없어. 자신을 넘어서자. 나라는 이 작은 우주라고 생각하는 한계. 나는 그렇게 내가 뭘 거창한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자신을 한번 넘어서 보자. 이 이야기는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되세요, 혹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알기가 매우 어려운데 나를 아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속에서 살아봐야 알아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상태에 도착해 있고 도달해 있는지를 남과 교류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하고 접촉해 보면은 타인하고 부딪혀 보지 않으면 내가 어느 지점까지 성장해 왔나 그리고 또 내가 어디에서 할 것과 안 할 것에 대해서 멈추고 컨트롤할 수 있나. 이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나를 넘어선다는 건 남과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하고 교류를 하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호모사피엔스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자기 이외에 내가 누구한테도 영향받고 싶지 않아. 누군가가 뭐 좀 잘하라고 조언을 한번 해주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런 말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잘해라. 그리고 도반끼리도 같은 우리 스님들의 도반이라 해도, 여러분 도반끼리라 해도 아무리 가깝게 친하게 지낸다 해도 누군가에게 그거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기 먹는 걸 좀 자제해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합시다. 너나 해. 나는 그런 거 따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내가 고기 한 점 덜 먹는다고 환경이 달라지겠어? 이렇게 나오면 콱 막히죠. 접근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이외에 누구한테도 영향받지 않아. 누구한테도 영향받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나 좋은 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 상태로 산다면 어떻게 내 잘못이나 내 부족함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잘못과 내 부족함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또 내가 상처를 받아보아야, 그렇죠? 남한테 싫은 소리를 좀 들어보고 쓴 말이지만 좀 듣게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런 점이 눈에 띄었다 하는 건 그것이 내가 넘어서야 할 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남이 나의 거울 되어주는 게 너무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울에 흙을 뿌리죠. 흙 뿌려놓고 안 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아 보지 않고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체벌을 받아보지 않는다면, 자식이 뭔가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하고 사랑한단답시고 반드시 경찰서에 가야 하고 법으로 판결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받지 않는다. 잘못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게 사랑인 걸로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 몸으로 귀하게 왔는데 이번 생은 꽝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잘못한 행동을 했거나 잘못한 말을 했거나 뭔가 내가 잘못을 통해 누군가의 상처와 고통을 주었을 적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체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그 어떤 환경 문제도 접근하지 못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이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 문제는 이론과 수많은 정보가 아니더라고요. 많은 정보들은 논문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아마 그냥 진짜 우리 경주의 남산에 갖다 쌓아야 될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하게 들어와서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가 나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보는 방법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교류해봐야 안다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내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쁘게 감사합니다, 수위 찬탄하면서 받을 수 있다면 환경 문제에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린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전 그리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자기 자신은 전혀 관점이 바뀌지 않아. 내가 나를 넘어설 생각이 없어. 그런데 환경운동한대. 그런 사람이 나서서 환경운동하게 되면은 아무도 그 말을 귀에 담아 듣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환경을 살리는데 기여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나를 넘어선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내려두라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것은 내버려 두고 그냥 놓아두고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분노를 터뜨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런다고 달라지지 않잖아요.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 내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것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메티라고 하는 아이인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아실 수도 있는 아이예요. 14살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14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있었던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근육성 이영양증이라고 해서요. 이 증상은 뭐냐면 근육을 제가 마이크 하나를 잡으려고 해도 근육 써야 되죠. 요걸 잡아도. 자, 근육을 썼어요. 근육을 쓰고 난 다음에 근육을 쓰지 않을 때는 원래대로 근육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완돼야 돼요. 이완이 되지 않은 채 계속 굳어있고 긴장 상태, 텐션이 오는 거죠. 그럼 막 몸이 비틀리겠죠. 굉장히 고통이 오겠죠. 바로 그런 증상을 유전적으로 앓는 아이였어요. 메티라는 아이가. 그래서 근육성 이영양증이라는 증상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항상 꽂고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규칙적인 투석을 해야 되고 항상 휠체어에 타고 다니고 이루 그 고통은 말할 수 없고 수술도 그 어린아이가 여러 번 받고, 근데 그 같은 증상으로 앞에 두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에 누나도 같은 증상으로 또 세상을 떠나요. 근데 엄마도 그 증상이 발병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증상을 겪으면서도 이 아이가 너무나 밝고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이 아이는 자기의 병 증상을 탓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환경을 걱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생각할 때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연과 환경 속에 혜택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 건지 말 것인지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는데 이 아이가 시를 써서 내요. 이 아이가 써낸 시집이 50만 부가 팔려나가면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시가. 그 시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제 죽음이 다가왔어요.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그 메티한테 물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네가 뭘 갖고 싶은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 갖고 싶은 게 뭐고 또 뭘 하고 싶은지를 물었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13살, 14살 요런 아이들이 인형을,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든지, 먹고 싶은 거 한번 시커 먹어보고 싶다든지,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쓴 시집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시집을 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전 지미 카터가 자기의 영웅이에요. 그 영웅을 한번 만날 수 있다면 만나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냈는 시집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소개해주면 좋겠어요. 요게 세 가지였어요. 죽음을 직면한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생각.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다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겪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폭풍을 겪습니다. 하지만 풀이 죽어 슬퍼하면서 다음 폭풍이 다가와서 우리를 날려버릴 때까지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세요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그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힘이 뭉치고 모이면 우리는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다. 그 어떤 폭풍도.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도 뭉치고 함께하면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저를 감동시켰던 말은 바로 뒤에 이 말입니다. 자기 글에 써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게 왔어? 나한테 왜 이런 근육성 이영양증이라는 게 와서 내가 이렇게 온종일 24시간 고통에 시달려야 하지? 라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라고 불만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라는 거예요. 라고 불만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람?
이렇게 말해.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야? 왜 이게 나한테 와야 돼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야 될 이유가 뭐지? 너무 멋진 질문 아니에요? 자기한테 던지는 말인데, 그러면서 나보다 힘이 없고 더욱더 연약한 다른 아기에게 이 병이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나는 13살이나 되었으니 아기보다는 훨씬 더 이겨낼 힘이 있잖아. 13살 된 애보다 힘이 있으니 내가 병에 걸리는 게 낫잖아. 그러니 왜 하필 이게 나한테 왔어가 아니라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 것. 저는 이게 자신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우리는 생을 살아갈 때 욕망을 줄이는 것과 불필요한 것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는 우리는 자연과 환경을 입에 올려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아이에게 고개 숙여서 존경심이 우러날 정도예요. 그리고는 2004년이든가 2000 몇 년도에 14살이 채 몇 달 남겨놓고 그때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거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기가 아팠던 것이 이 병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여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하늘나라를 간다면 먼저 죽은 두 형과 먼저 죽은 누나를 만날 수 있으니 그곳에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병을 달고 가던, 병을 버리고 가던. 자,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관점을 돌려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나한테는 고통이나 불행은 오지 않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이 왜 고통이냐라고 이 아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나으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망에서 절제로 가는 방향. 욕망에서 절제. 이것은 소비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욕망이 일어나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자제가 안 되죠. 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소비하는 자기의 패턴을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소비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보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않고서는 막 쓰고 막 버리게 되거든요. 자, 착한 소비는 없지만 똑똑한 소비는 있다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도움됐어요. 기후변화에 따르는 위기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폭염, 유난히 덥죠. 폭우, 비 막 난데없이 이게 여름인지 봄인지 분간 안 하고 비가 오잖아요. 거기다 폭설, 또 태풍도 잦아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가 심각하게 우리한테 막 타격을 하고 다가옵니다. 근데요, 이 어마어마한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기후의 문제가 우리가 소비하는 습관이 원인이 있대요. 내가 뭘 소비하느냐에 대한 소비의 습관이 원인이 있대요. 이게 금방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도 할 수 있고. 이 말은 이제 막 기후 문제가 막 헝클어진 실타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뒤죽박죽 실타래가 헝클어져 있을 때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자세히 보고 하나하나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풀어서 들어가 보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의 시작점은 내가 편리를 추구하면서 마구 소비하고 마구 버린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내가 지구 문제,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 편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것은 사회 문제나 우리가 환경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것은 환경 문제와 이 다양한 사회 문제는 그 출발점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서 왔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태도가
대량 소비하는 것에서 기후온난화 문제가 왔다는 걸 먼저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한 어떻게 해야 되나? 소비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좀 덜 쓰고 여러 번 다시 쓰고,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절에서 제가 누가 택배를 보내왔다. 근데 거기 지퍼백 속에 뭘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물로 싹싹싹 닦아갖고 그 지퍼백이 찢어져 나갈 때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써요. 한 장의 지퍼백을 갖고.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고 계속 반복했어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지만 조금이라도 덜 쓰고 하나를 쓰되 여러 번 반복해 써보자.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서 쓰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해보자. 이게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예. 그 실천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탄소 배출량, 탄소 배출의 사례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매일 지금 이제 이렇게 비대면 세상이 되다 보니까 택배로 뭐를 주문 많이 하잖아요. 택배로 주문을 하게 될 때 매일 택배로 주문을 받게 될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지구 환경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것들로 잔뜩 박스에 한 무대기가 와요. 예, 택배 주문하는.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에어컨 빵빵 틀어야죠. 겨울이면 난방 막 틀어야죠. 냉난방을 과도하게 쓰는 거. 이것도 당연히 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멀쩡한 옷을 입다가 실증 난다고 그냥 버려. 그리고 바로 새 옷을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탄소 배출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 재료를 잔뜩 샀어요. 먹을 것 같아서. 사놓고 냉장고에 집어넣어놨는데 시간이 없어 까먹었어. 냉장고 안에 썩고 상해 나가는 거예요. 냉장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밭에서 농사지어서 오기까지 들어간 기름부터 시작해서 오만 걸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먹어서라도 버려주면 좋은데 먹지 않은 채 나의 무관심과,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생활 태도가 섬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작위로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저의 하나의 생활 태도이기도 한데 저는 장을 봐가지고 와서 야채나 과일, 주로 이제 제가 야채 과일을 이제 섭취를 하니까 야채와 과일이 도착하면 웬만하면 비닐에 쌓여진 것을 안 살라고 노력해요. 제가 가서 살 때는. 예. 웬만하면 그냥 바로 자연으로 있는 걸 구람수로 담아서 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담아 오려고 하는데 가지고 와서는 바로 다 벗기셔야 돼요. 뭐가 되었든. 사가지고 온 채로 냉장고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 키위를 누가 선물로 보냈다. 사과가 왔다. 뭐가 왔다. 그러면은 과일을 전부 그때부터 관리하는데, 저기 시장에 가면 가재 수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툭툭툭 잘라가지고요. 행주를 많이 만드세요. 두 겹으로 해서. 많은 행주 그냥 드르륵 박아가지고 한 50개, 100개를 행주를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야채와 과일을 전부 그 행주에 싸세요. 특히 오이나 물기 많은 거 있죠. 이 물기가 많은 종류, 습기가 있는 종류들은 전부 행주에 다 보관해야 돼요. 행주에 전부 싸서 그 상태에서 비닐이 만약에 버리기 아까우면 비닐 한번 넣어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빼서 쓰고 수시로 한 번씩 열어서 통풍해주고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노래를 합니다. 관리하라. 보관을 잘해야 된다. 보관 잘하면 절대 썩어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 시장에 가서 봐오기까지, 마트에 그것이 진열되어 나오기 전까지, 농작물에서 오기까지에 걸려온 환경, 그죠? 환경 문제가 이미 텃밭을 다 갈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착했는 음식을 냉장고 안에서만 썩어나가면 괜찮게요? 조리를 다 해요. 가스 쓰고 냄비에다가 막 물 쓰고 뭐 해서 다 끓여요. 양념 넣고 조리 다 해가지고 한 번 먹고 다 못 먹은 냉장고 넣어놨다가 안 먹어지니까 넣어놨다가 버려요. 냉장고 안에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일단 한 번 넣어요. 미련 때문이죠. 미련 때문에. 그죠? 미련 때문에 넣어놨다가 어쩔 수 없이 곰팡이 나고 그 안에서. 이러면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돼서 그냥 버려요. 이거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긴데 건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버리는 음식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구와 환경 생각하기 이전에
이 몸뚱이에 들어오는 음식과 내가 쓰고 살고 있는 생활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하고 먹고 쓰고 살고 있는가. 요거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소비의 패턴, 소비 방식과 나의 태도,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생활 습관이 곧 전 세계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리건데 제발 그 마트에서 사가지고 온 거 통째로 냉장고 넣는 거 제가 빌면서 부탁드리건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정말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덜 쓰고 여러 번 다시 쓰고 꼼꼼하게 살펴 쓰고 쓰는 방식의 생활 방식을 바꿔보자. 그것이 생각 밖의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욕망에서 절제로 소비에서 필요로 가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꼭 곁들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욕망에서 절제와 소비에서 필요로 가는데 반드시 불자가 지켜야 돼. 불자가 가는 첫걸음이 뭐냐?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지구 환경 문제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살리는 데에 그 이상의 스승이 없습니다. 계율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 물론 계율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지켜내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항상 잊지 않고 상기해야 돼요. 계율. 특히 그중에 여러 계율로 필요 없어요. 부처님께서 주신 딱 5개만 생각하고 사세요. 5가지 계율만 생각하세요. 5개를 지키면서 살겠다고 작심하고 5개를 다 못 지키면 우선 1개씩이라도 지켜. 하나 지키고 2개 지키고. 자, 여러분, 우리 계율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계는 첫 번째, 살아있는 목숨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바세계에 사는 이상 다른 생명을 안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 부득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박복한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생명을 잡아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 얼마나 우리가 공덕 짓는 것보다 박복해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사회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사회에서는 법규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사회에서 저 사람과 나 사이가 살아가려면 약속이라는 게 법규예요. 교통은 교통 법규가 있고 사람 살아가는데 법이 다 있어요. 그 법규는 사회적 약속인데 계는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나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약속한 것이 계예요. 계율.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면 사회와의 약속도 지키기가 쉬워요. 계를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진화된 인간으로 확장되어 가요. 계 하나만 지키는데도 훨씬 더 진화한 사람으로 성장해요. 계율을 지키지 못하면은 미개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미성숙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율을 지키고자 작심하면서 살아가고 정신 차려 노력하고 깼다가도 정신 차려서 지키고자 하다 보면 계율을 통해서 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된 인간으로 나가요. 자, 동물은 뇌를 사진을 찍어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붙어 있어요. 동물의 뇌는 작다 보니까 인풋, 아웃풋이 붙어 있는데 보세요. 인풋은 먹이를 보는 기능이죠. 아웃풋은 본능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먹이를 본다, 바로 먹는다. 닦고 챈다잖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그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인풋과 아웃풋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멀리. 이 말은 무엇을 봤어요. 봤는데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의 거리가 있다는 게 뇌 안에서. 근데 보자마자 덤벼들어. 보자마자 덤벼드는 건 인풋과 아웃풋이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걸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이 뇌가 확대되고 피질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더 나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먹이를 본다 그래서 바로 먹는다고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래서 바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로 달려들지 않아요. 탐나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소비하기 위해서 사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 뇌 안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동을 조절해주는 능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뇌가 확대되고 피질이 두꺼워지면은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가는 지침서가 바로 불가에서는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를 지키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죽이지 말자잖아요. 두 번째가 남의 물건, 그렇죠. 훔치지 말자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그릇된 잘못된 성행위 하지 말라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잖아요. 그 다음에 혼미하게 하는 술과 마약 먹지 말라잖아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남의 목숨 빼앗지 말라예요. 죽이지 말라는 건. 남의 목숨 빼앗지 말아라. 두 번째, 훔치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남의 물건 빼앗지 말아라. 세 번째, 그릇된 성행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재의 순결이 있거든요. 그 순결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는 진실을 빼앗지 말아라.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진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지는 세상은 환경 아니라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아도 이거는 망가진 세상이에요. 다섯 번째, 혼미하게 하는 술과 마약을 가까이 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이 말은 그 뭐예요? 정신 빼앗지 말아라. 자, 다섯 가지를 통합해 보니까 빼앗지 말라는 말이 하나로 나오네요. 키워드가. 그죠? 키워드 자체가 빼앗지 말라예요. 빼앗지 말아라. 빼앗지 않고자 하는 계를 지키게 되면 자연이 환경을 망치지 않죠, 여러분. 자연을 절대 훼손할 생각이 안 나죠. 빼앗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계를 개인이 지켜야 될 어떤 도덕의 핵심으로 삼아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반드시 이번 생에 마쳐야 될 공부를 해마칠 수 있는데 사다리가 되어주는 게 계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자. 잊어버렸고 계를 깼더라도 다시 또 상기하자. 다시 상기하고 이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노력하자. 이번 생에 사람 몸 받았을 적에 내가 이것만은 나 자신을 위해 약속하자. 계는 사회와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와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내가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지키기로 했는 것들인 거예요. 그걸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계율을 지키게 되면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져요. 인풋과 아웃풋이 붙어서 바로 성질내고 바로 화내고 바로 질투하고 바로 빼앗고,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와서 남을 죽이는 것을 무슨 파리 한 마리도 잡아 죽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환경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불가능해요. 예. 자연과 환경을 논하기 이전에 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오염되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살리는 일을 바깥 세상을 논할 수 있겠어요? 이 안이 전부 다 망가져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에요. 거짓말은. 긴데 아닌 척, 아닌데 긴 척 하는 거. 그래야 지가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이 죄악으로 가는, 악업으로 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예, 용납되는 거짓말이 있고 악업으로 가는 거짓말이 있어요. 악업으로 가는 거짓말은 멈춰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남이 말을 해줄 때는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거예요. 예,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술과 마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술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것이 다반사예요. 술로 인해서 우리는 내 명대로 못 살다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 혼자 조용히 얌전히나 먹고 나오면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이 많아요.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어갖고 거의 절반 이상을 술 마시는 데 다 쓴다. 그러고는 그 행위로 인해서 또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에 빨려 들어가. 그러고 난 뭐 해야 돼? 거짓말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걸리면, 남자 여자 관계에 걸리면 걸릴까봐 두려우니까 살인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다 엮어져요. 이거를 절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 스스로의 행동을 먼저 바꿔야, 그래야 나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야 바깥 세상의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으로 이타심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공부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이타심. 이타심은 타인의 공포감과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민첩하게 감지합니다. 이타심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죠. 그리고 그 이타심은 가족한테 국한하지 않아요. 그 집단을,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단체를 넘어서 거대한 공동체 집단까지 넘어가요. 그게 이타심이에요. 이 브레인의 크기는, 이타심을 보려면 브레인의 크기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뇌의 크기가 곧 이타심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뇌 중에서 전두엽,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전두엽은 이타심을 위해서 뒤에 출현한 뇌예요. 아셔야 될 것이, 이 앞부분의 전두엽은 본래 없었습니다. 본래 없었던 이 뇌는 뒤에 와서 탄생해요. 인간에 와가지고, 영장류에 와서. 파추류의 뇌 크기, 포유류의 뇌 크기, 영장류의 뇌 크기, 뇌 크기는 몸무게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브레인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파충류 뇌 크기나 포유류의 뇌 크기나 영장류의 뇌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회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회성. 예. 그러니까 사회와 접촉을 못하고 고립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뇌가 작아집니다. 뇌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대상과 함께 살면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뇌가 커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커질 이유가. 근데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타심을 키워주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뇌예요. 그런데 이 이타심이라고 하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도 뇌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상식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파충류는요, 목과 어깨가 붙어 있죠. 근데 파충류는 새끼를 낳으면 뇌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새끼를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파충류 뇌에서는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막 울어제치면 먹이로 보여요. 그래서 지 새끼를 그냥 잡아먹는 게 파충류 뇌예요. 예. 그런데 포유류 뇌, 예. 포유류가 뭐예요? 젖을 먹여 키우는 게 포유류잖아요. 그렇죠? 고양이건 개건 간에 전부 새끼 낳아서 젖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고래, 곰 다.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의 경우는 변연계라고 하는 뇌가 사랑으로 보듬는 거를 해요. 새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게 포유류 뇌에 와서요. 그래서 새끼를 내가 보살피기 위해서는 어미가 굶을 수도 있어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이게 포유류 뇌에 와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장류 뇌로 가면서 전두엽, 전두엽이 탄생하면서 요거는 내 새끼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 전 인류를 위해서 뇌를 써요. 뇌를 쓸 수가 있어요. 어깨와 목, 머리통이 분리가 되면서 목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요 목 하나가 생겨나는데 3억 2천만 년이 걸렸어요. 이거 하나 생기는데. 3억 2천만 년이요, 여러분. 3억 2천만 년의 세월이 걸려서 요거 떨어지는 거, 요거. 목 좀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목인지. 이게 붙어 있었다고, 여러분. 요 놈이 붙어 있을 적에 이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몸뚱이 전체가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근데 목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몸 그냥 있고 다 돌릴 수 있죠. 목 돌려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목인지. 앞으로 뒤로 돌려보세요. 다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먹이와 짝을 찾는데 훨씬 용이해지죠. 그렇죠? 더 많은 먹이를 찾을 수 있고 더 많은 짝이 요 앞에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간에 와가지고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생겨나면서 인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루두루 살피면서 두루 돌아보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더 빨리 알아차리는 시선, 능력까지 생겼어요.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표정, 힘들어하는 표정, 이 모든 게 목을 돌리면서 더 빨리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깨와 목이 붙어 있어서 지 먹는 것만 찾기 바빴고 지 짝 찾는 거 바빴어요. 근데 이 목이 3억 2천만 년에 걸려서 이것이 늘어나 생겨나면서 짝을 찾는 단계, 먹이를 찾는 단계의 범위를 넘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1대4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1대4 사건이 이타심으로까지 전두엽과 모기, 이타심으로까지 전진 발전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공포심, 다른 사람의 두려움, 다른 사람의 불안, 이것을 더 감지를 잘하다 보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대발보살심, 보살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타심의 정점에 이르르는 것을 오늘 제가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교에는 이타심의 정점에 이르르는 명상법과 기도법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소개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과 줌으로 강의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 명상법이 있어요. 통렌 수행법을 제가 소개할 건데요. 이 통렌이라고 하는 수행법은 티벳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행법이고 정말 대보리심, 대보살도를 실천해 가는데 쓸 수 있는 명상법이에요. 제가 이거를 한 15년 전에 이 수행법을 만나서 평소에 제가 이렇게 활용을 해봤어요. 이 명상법은 다른 명상하고 아주 틀려요. 한 가지 특이점과 차이가 뭐냐 하면요. 다른 명상은 보통 숨 들여쉬고 그러면 좋은 공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나쁜 공기, 탁한 공기가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통렌 명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뇌는 들숨에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오직 내가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오직 내가 내보내는 건 빛과 사랑만 내보내는 거예요. 이 통렌 명상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에 도달하려면 이 정도 수행법에 도달해야지만 우리가 환경 살릴 수 있고 자연 살릴 수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 숨 들이쉬는데 좋은 거는 밖에 있는 건 다 나한테 들어오너라. 나쁜 거는 다 나가거라. 80억 인구가 나쁜 걸 다 뿜어냈어. 어디로 가나? 다 또 들이마셔야지. 다 좋은 것만 들어오느라 나쁜 건 다 나가거라. 여태까지 이 명상했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환경을 지켜보자고 모였잖아요. 지구를 살려보자고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엄청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대발보리심을 일깨우는 통렌 수행법 정도는 하셔야 환경을 논하고 자연을 살릴 수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물어요. 스님, 저는요, 위암 초기거든요. 제가 좀 아파요. 제가 좀 아픈데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근심, 걱정 들숨에 다 빨아들여라. 그럼 나 혹시 바로 들이쉬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걱정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3년 이상 해봤어요. 요즘도 가끔 해요. 그때는 아주 주야장창했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해봤어요. 그래? 죽든지 살든지 그럼 한번 해보자. 이 수행법이 그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수행자들을 보리심으로 보살도로 이끌었대? 그럼 한번 해보지 하고 했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수행을 하면요. 통렌 수행을 하는데 몸이 가벼워져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워져. 나쁜 거를 다 들이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걸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는 나쁜 거 좋은 게 없었던 거예요. 항상 빛과 사랑, 자비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 자비심은 너무도 무한해서 마시는 순간 자체 정화가 돼. 들어 마시는 순간 다 이 안에서 정화가 돼. 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안에 자체 정화하는 힘과 능력과 자비심이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니 인색하지 말고 궁색 떨지 말고 야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고 주스 마시듯이 다 빨아들이고 다 줘라. 그래도 이 안에 줄 수 있는 자비심이 무한하다. 내가 체력이 튼튼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그 건강한 걸 갖고 세상에 어떻게 의미 있게 쓰고 어떻게 가치 있게 쓰고 싶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반듯한 데 쓰여지고 옳은 곳에 쓰여지고 남을 돕는 데 쓰여지고 지구와 세상을 돕는 데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이제 이것으로 줄이고요. 제가 방금 소개한 통랩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은 누워서 명상을 해도 좋습니다. 누구든 나와 가까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필름을 돌리듯이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들 모두가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고 행복을 원하는 존재다 하는 사실만 생각합니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통증을 천천히 파도가 밀려오듯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당신의 몸을 열어두고 숨을 들이쉬면서 받아들입니다. 숨을 들여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내 안에 밝은 빛과 무한한 사랑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간다 상상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고통을 받아주고 밝고 환한 빛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상을 마친 뒤에도 이 느낌이 당분간 유지되도록 해보십시오. 주고받기 명상, 통랩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양쪽으로 동시에 같이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명상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참 좋고, 명상을 5분, 10분씩이라도 생활 속에 하다 보면 첫째 제일 먼저 좋아질 게 그 사람이 타고난 인상과 인물이 어떻느냐와 관계없이 관상이 좋아진다. 이거 보장합니다. 근데 내가 나라는 생각에 가두어져 있으면 그 아이덴티티라 그러잖아.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누군데 이 아이덴티티 껍질이 많이 벽이 둘러쳐지면 둘러쳐질수록 경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딱 대했을 적에 무한대로 딱 오픈되어서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요. 경직되어서 방어벽을 먼저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방어벽을 치면 칠수록 내 우주는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너무 극명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데 싫고 미운 사람은 싫고 미워.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람인데 그거 없으라는 법 없죠. 싫은 사람 싫고 미운 사람 미운데 내가 그 사람 밉고 싫다 그래가지고 마음에서 완전히 떠밀어내게 되면 나는 하나의 우주를 잃어버리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거든요. 하나하나의 우주가 한 덩어리의 우주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굳이 만나서 아유 사랑해요, 좋아해요, 쓰다듬고 끌어안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마음으로 내가 용서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너 용서할게, 오늘부터 너 사랑해, 뭐 이렇게 억지 춘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억지를 부리시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돼야 되는 거죠. 크게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때 사람이 인물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일단. 지금 했는 통랩 명상 같은 거를 여러분이 5분, 10분, 지금 저는 20분을 리더했지만 집에서 하는 간단한 방법 5분짜리도 있어요. 몸끝에서 발끝까지 스캔 2분 동안 한다. 필요 이상 긴장하고 바짝 쪼이고 있는 게 없나만 살펴보면 돼요. 그렇게 쪼이고 있는 거 있으면 슬며시 마음으로 알아차리면 저절로 놔져요. 그 다음에 숨 한번 들여쉬고 숨 내쉬어주고. 진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까운 가족부터 먼저 떠올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까지 한번 쭉 얼굴을 훑어보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들 모두도 다 행복을 고통 피하고 싶어하고 행복 원하고 있어. 자기 삶을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다 각자 애쓰고 있어. 꽃도 꽃 피우려고 애써. 저 사람도 자기 삶 살아내느라고 애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죠. 그 상태에서 아까 모든 동물들, 짐승들, 나르는 새까지 다 생각했어요. 기어다니는 곤충까지. 그들 또한 삶에서 고통 피하고 싶어하고 저마다 자기 삶을 사느라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쉬는 호흡으로는 다 저마다 모두 숨 고통 다 들이신 다음에 내쉴 적에 내쉬는 호흡에서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간단하죠. 세상을 향해 빛과 사랑을 보냅니다. 그리고 숨 들이쉬고 숨 내쉬고 나서 합장하고 인사 끝. 여기까지. 딱 5, 6분. 이렇게 한바탕씩만 하고 나면 인물 바뀌어지고 거의 여기 있는 분들이 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미리 사진을 서로 찍어 놓으셔야지 돼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